자, 사양하고 들어오세요. 신이치는 정중하게 그녀들을 맞이했다. 부인들의 옷차림은 결코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이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을 구하는 금색의 부처로 생각되었다. 부처는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바세계라는 현실의 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이다. 부처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치는 가공의 부처가 아닌 광선스파의 사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부처에게 헌신하며 지키는 일의 회장인 자신의 책임과 의무라고 겨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고 철학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떼를 쓰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듯 했다. 기어하러 가스가 재빨리 과자를 하나름 사가지고 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켄터키에서 교통비를 겨우 마련해서 온 멤버들에겐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줄 여유가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신이치는 기어하라의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모두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 커다란 생활의 고뇌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형 중에는 그 고뇌를 훨씬 능가하는 지구 결성의 기쁨과 건설의 기백이 넘치고 있었다. 강에 바위와 돌이 있듯이 인생에도 언제나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도덕에 물이 흘러간다면 바위도 돌도 물속으로 가라앉아 마침내 바위는 깎이고 돌도 떠내려간다. 광포라는 평화의 사명에 살아가는 생명의 환희와 약동은 이 도도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수많은 고뇌가 있어도 신심의 환희가 있으면 요의 고뇌를 떠내려 보내며 극복할 수 있다. 신이치는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격려의 격려를 거듭했다. 비행기가 한순간 조종간을 조작하여 상승하듯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비상하는 전환점을 온 힘을 다해 만들고자 했다. 시카고 체류 사흘째 되는 날은 현지를 시찰하기로 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시카고의 모습은 내일의 일본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생각했다. 신이치는 차 안에서 제목을 계속 올렸다. 그는 하와이 땅에 해외 방문에 제일보를 새긴 날부터 미국이라는 신천지에 제목을 스며들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국토의 번영을 기원하며 창조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다. 일행은 자동화된 전기 제품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시카고의 공업지대를 돌았다. 그 도중에 윈도우 가득히 붙어있는 선거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민주당의 선거사무소인 듯했다. 11월 8일이 대통령 본선거를 비롯하여 주지사, 상, 하원선 거의 투표일로 신신일행의 미국 방문은 마침 그 선거전이 한창일 때였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의 리처드 M. 닉슨 부통령과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의 1대1 격전이 되어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닉슨은 47세, 그에 비해 케네디는 43세로 젊은 시대의 대결이었다. 유토기 사건으로 동서에스의 회담도 결렬되고 다시 냉전으로 영리하고 있었던 만큼 사람들은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반영했는지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극히 높았다. 닉슨은 정치가로서의 경험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워 싸웠다. 한편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를 슬로건으로 현 상태를 일신하는 신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텔레비전 토론에서 닉슨이 내게는 경험이 있다고 호소하면 케네디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며 양자는 격렬하게 대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본 케네디의 젊은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은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힘이다. 시니치는 마스키 나가야스에게 대통령 선거의 상황을 들으며 생각했다. 미국의 민중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이념을 가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체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말없이 케네디의 포스터를 주시했다. 오후가 되자 일행은 교회를 돌았다.
주위에는 한적한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 주변 농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들어보고 싶군. 신이치가 불쑥 말했다. 능가 한 농 지나가니 한 젊은 부인이 서 있었다. 그 집의 주부인 듯 했다. 마스키 나가야스가 차를 세웠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려 웃는 얼굴로 부인에게 인사했다. 헬로? 그의 뒤를 이어 마스키가 영어로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 농가의 생활에 대해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분은 일본에서 온 착각의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 선생입니다. 참가학계는 세계 평화,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불법 단체입니다. 마사키는 이렇게 말하며 신이치를 소개했다. 그녀는 기꺼이 마사키의 질문에 응하여 시카고 농가의 생활이나 작물, 또 가문의 역사까지 이야기해 주었다. 일가는 독일에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그 이야기의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노부인이 밖으로 나왔다. 나이는 70대 후반쯤 되었을까? 저희 할머니예요.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거든요. 젊은 부인이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신이치는 노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할머니의 건강만큼 가족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가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가족분들은 할머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가족의 애정을 강하게 하고 일가가 영원히 번영하는 원천이 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습니다. 마사키가 신이치의 말을 전했다. 노부인은 낯선 일본인의 축복에 기쁜 듯 미소를 띄었다. 신이치는 미소 짓는 노부인을 보며 말했다. 그럼 모두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는 노부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선을 보내며 먼저 노래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노랫소리에 맞춰 모두 합창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노랫소리는 전원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흐뭇한 교환의 한때였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부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생일 노래 합창이 끝나자 신이치는 폴라로이드로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노부인에게 증정했다. 할머니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안면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축하해 주시다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몸은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도 마음까지 주름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은 항상 청춘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언제까지나 젊은 마음으로 청춘의 인생을 살아주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살아주세요. 약속합시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그 말을 통역하자 할머니는 뺨을 긁히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마 난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처럼 언제나 청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양손을 벌려 신이치를 끌어안았다. 처음 가지는 순간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마음에 현과 현은 서로 공명하여 아름다운 우정의 선율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깊이는 반드시 세월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이 연주하는 인간적의 선율이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고 인간의 연계와 우정을 키우는 것이다. 노부인은 일행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며 전송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항상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왔다. 상대가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하나의 만남에 마음을 쏟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 우정의 잎을 무성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이것이 연기라는 인간융합의 원리를 아는 불법자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10월 11일은 시카고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는 회원은 없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은 대객전의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현지의 실정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비행기 창밖에는 불타오르듯 선명한 단풍이 펼쳐져 있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대지는 불타는 바다를 연상시켰다. 그야말로 금추였다. 일행이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것은 정오 가까이였다. 캐나다인 만큼 과연 공기가 차가웠다. 로비로 나오자 마사키 나가야스가
곧바로 렌트카를 빌리러 갔다. 일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줄곧 이쪽을 보고 있는 젊은 일본 부인이 있었다. 녹색 코트를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눈이 큰 여성이었다. 그녀는 일행 앞으로 다가와 몹시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저 창밖에 분이신가요? 이곳에는 마중 나올 사람이 없었다. 일행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부인도 멤버가 아닐까 하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다. 주저 기요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키언이십니까? 아니요, 하키언은 아닙니다. 모두 의아한 얼굴로 부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심심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마중을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마중을 나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내가 회장인 야마모토 시니치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예, 이즈미야 데루코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느 지부이십니까? 예, 가무다 지부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걱정하여 따님이 맞은 가도록 부탁하시다니 어머니의 인품을 잘 알겠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캐나다로 오시게 되었는지요? 예, 남편이 상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전결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는 반년 전에 왔습니다. 이즈미야는 시니치의 질문에 밝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공항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토론토 교회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하여 캐나다로 건너간 딸이 걱정되어 편지로 입회를 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벌이나 공덕담 이야기가 미신적인 시대착오라고 생각하여 신심의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매번 보내던 세키어 신문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 어머니한테 이날 아침 항공 우편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학회의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11일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내용과 야마모토 선생님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실 분이다. 꼭 공항에서 맞으길 바란다. 고 씌어 있었다. 순간 그녀는 가야 할지 망설였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인데다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만약 절벽이라도 당하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불효를 저지를 것 같아 할 수 없이 공항으로 나온 것이다. 시니치는 이즈미다의 가정에 대해 묻고 인생에서 왜 신앙이 중요한지를 설명하여 불법이란 생명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거기에는 무리하게 입회를 강요하는 것도 위협적인 태도도 없었다. 이야기로 논리 정연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 품고있던 인상과는 어느지 틀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시니치는 깨어서듯 말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목을 부르는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정없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 마사키 나가야스가 스테이션 여관을 빌려왔기에 거기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시니치가 이즈미야에게 공항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그녀는 택시로 왔다고 했다. 그럼 이 차로 제때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택시로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녀는 사양했지만 시니치는 혼자서 자신들을 마중 나온 부인을 택시로 보낸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짐을 쌌고 일행이 타자 남는 자리가 없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짐을 쌓아 보았지만 이즈미야가 탈 공간은 확보할 수 없었다. 이즈미야 데루코는 자신을 배려하여 차로 보내려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성의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전 괜찮으니 걱정 마시고 어서 출발하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시니치는 정말 미안하군요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는 헤어지면서 자기들이 머무는 호텔의 이름을 알려주며 말했다. 혹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또 일본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따님은 건강하게 잘 있다고 전하겠습니다. 이즈미야는 일행이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일행을 떠나보내고 택시를 타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집을 나설 때 무거웠던 기분과는 달리 마음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고 아침에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야마모토 회장 일행을 맞이하여 효도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흐뭇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야마모토 회장이라는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성실함과 배려,
확신, 그리고 도래에 맞는 지도를 통해 어머니가 일심으로 힘쓰는 신앙색의 진실한 모습을 처음으로 엿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크게 변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로부터 수주 후에 그녀 앞으로 학교의 서적 및 건이 도착했다. 서적 몇 건이 도착했다. 발송인은 야마모토 시니치였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1년 7개월 후 이즈미야 다루코는 스스로 입회했다. 이윽고 그녀에 의해 캐나다 광포는 크게 전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항에서 킹 거리에 있는 킹 에드워드 호텔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신혼을 견학하러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시니치는 호텔에 남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 시애틀 이후로 열이 내리지 않았으며 특히 오후가 되면 반드시 열이 높아졌다. 휴식을 충분히 하면 좋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에 1년분의 활동을 하자는 결의로 임한 이번 여행이었다. 스케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고 무리임을 알면서도 질주할 수밖에 없었다. 토론토 시내를 견학하려고 외출한 주저 기요시 일행은 저녁 무렵이 되어 한 일본인을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 장녀는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1년의 반 정도는 출장으로 몬트리올에 체제한다는 학회원이었다. 그리고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이 토론토로 온다는 것을 알고 몬트리올에서 약 10시간 정도 버스로 달렸다고 한다. 시니치는 그 장년과 잠시 간담했다. 캐나다에는 없다고 생각한 동지가 있는 데다가 몬트리올에서 일부러 자기를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시니치는 장년에게 몬트리올 사정을 물었다. 장년은 기독교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착되어 있어 거기서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다. 그것은 현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긴 했으나 그의 이야기에는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강포 주체자로서의 도전의 기계는 느낄 수 없었다.